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11월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베르트가 별세를 한 달이 11월 달입니다. 자, 11월도 됐고 오늘은 모처럼 이 경제 문제를 조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새 신문 기사를 종합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작권이 제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우리 국민소득이 G7과 이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작년 환율로 인해서 대만이 역전을 당했죠. 그래서 큰 뉴스가 되는데 그 역전당한 국민소득이 재역전할지도 이제 미지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또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지금 침체 국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부터 우리가 G7 중에 한 나라를 제쳤다, 이렇게 해서 잘못 흥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2020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앞서면서 우리 국민소득이 G7 수준을 넘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다시 뒤처지며 선진국 그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4만 달러, 이쪽은 4만 달러 중반도 채 안 된다, 뭐 그 정도입니다. 10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스냅샷을 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명목 GNI 35,900달러였습니다. GNI가 무엇인가면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국외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GNI. 세계은행, 월드뱅크 기준으로 G7 중에 7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지난해 1인당 GNI 37,700달러입니다. 그게 한국보다 정확히 1,710달러가 많았습니다. 큰 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갭은 사실은 한참 먼 겁니다. 2020년에는 한국 1인당 GNI가 33,040달러로 그때 추락을 했던 이탈리아의 32,430달러보다 많았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G7 국가의 1인당 GNI를 추월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무려 9%,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9%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7% 추락에 그친 한국이 일시적으로 추월을 했던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었다. 이후 2021년 바로 그 이듬해에 이탈리아의 1인당 GNI가 한국보다 다시 1,020달러 많은 36,130달러로 회복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과의 격차를 1,710달러로 조금 더 벌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 G7의 국민소득 격차가 더 커진 데에는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가치 하락과 낮은 성장률, 이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G7과의 국민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장률은 아주 고질적인 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격차가 크고 미국과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연평균 1291원 95전이었습니다. 그 1292원 요 수준인데 이게요, 전년 대비 무려 12.89%가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1350원 60원을 넘었으니까 이 정도도 굉장히 양호한 환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할 때 이 고환율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환율이 그만큼 상승을 한 겁니다. 한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등 EU가 사용하는 유로화도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하율은 10.97%로 원화보다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실질 GDP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못한 2.6% 성장이 그쳤습니다. 1.1%포인트가 차이가 난 겁니다. 이를 분석한 신문은 지난해 이탈리아 물가가 한국보다 더 크게 오른 점도 오히려 두 국가의 국민소득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1인당 명목 GNI에 반영되는 물가, 그걸 GDP 디플레이트라고 하죠. 이 GDP 디플레이트가 이탈리아에 아주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탈리아가 연 8.2%, 한국은 5.1%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소득은 G7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의 격차만 약간 줄고 다른 6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로화 가치가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더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재역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보다 낮은 1.4%이지만 이탈리아의 0.8%보다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우익 정권이 들어가서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보다 성장률 자체가 낮습니다. 원래 관광 수입이 가장 많았던 나라이니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점. 지난해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의 국민소득이 올해 재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시아의 사룡 중에 우리가 대만에게 역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대만은 통계당국이 발표를 하죠. 올해 상반기에 공개한 지난해 대만 1인당 GNI는 33,565달러.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통계를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이 발표한 한국 1인당 GNI는 32,661달러이니 우리보다 904달러가 많았습니다. 제가 외부 강연을 하러 가서 우리가 32,661달러, 대만이 33,565달러, 이래서 우리보다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많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신문에 이 뉴스가 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자, 게다가 대만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보다 높은 1.61%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1.4%죠. 피치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1%를 말합니다. 어쨌든 다만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올해 대만 달러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5.84% 하락을 해서 절하폭이 원화 1.57%보다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내년 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역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차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산 문제 짚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죠. 시정연설이 아니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한다고 자찬했습니다. 조지프 슈페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재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건 몰라도 이 재정학에 관련된 교과서 한 권 정도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이 재정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재정을 이해하고 판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어떨까요? 국가가 세금을 걷죠. 그리고 지출하는 재정 정책에는 그 정부의 통치 철학 그리고 실력, 능력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에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부른다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은 안 들어오고 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세금은 안 들어오고 지출은 기록적으로 계속 늘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계속 조금씩 늘어났죠.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8% 증가를 한 것인데 657조, 정확히는 656조 9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왕창 늘어난 국가 예산을 2.8% 내줬습니다. 2005년 재정 통계를 정비한 이후에 이 2.8% 상승률은 가장 낮은 최저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건전재정, 정확히는 재정 건전성 확보, 이걸 주장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정말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다음 정부는 띠도 긋도 못한다. 이 얘기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메인뉴스 앵커를 할 때도 크루징 멘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띠도 긋도 못한다. 왜 이 정부는 재정을 이렇게 허무는가? 그때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도화신문이 문재인 때 대폭 늘어난 방만한 예산안으로 인해서 2.8% 증가했다 해도 거대 예산인 것은 맞다.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슬과 칼럼에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곳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언론에서 쓴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7조, 올해 638조 7천억 원에서 18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2.8%. 2005년 재정 통계가 정비된 이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약 6%,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5%가량이 증가를 해왔는데 역시 최저 수준 증가율입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정확히는 12월 9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어떻든 정부 설명으로는 긴축 예산입니다. 2.8% 증가를 했으니까 외관적으로는 긴축 예산이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더 긴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이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기재부가 부랴부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을 했죠.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은 각 부처 예산을 집행하고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조실장들을 소집을 해서 지시를 합니다. 7월 3일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5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다시 내라. 그렇게 기조실장에게 명령을 한 그 배경에는 상반기에 이미 38조 원에 달한 세수 결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 8월 28일, 그러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한 2달 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과 차별성을 여러 차례 부각을 했습니다.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돈을 풀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허리를 졸라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 선거는 하지 않겠다. 이걸 천명을 한 겁니다. 실제 정세 분석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서 선거 분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의 예산안 홍보 문구는 이렇습니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 참 재밌습니다. 알뜰살뜰한 이걸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났죠. 2016년까지 대략 GDP의 21% 수준이던 우리 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무려 7%포인트가 치솟은 28%대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재정을 푸는 시기였고, 또 고령화로 인해 기초임금처럼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더 많이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재정을 허문 것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언론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난 정부와 반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근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재정 운영을 긴축적인 기조로 돌리기에 알맞은 타이밍인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알맞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축 예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맞은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긴축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입니다. 돈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금이 안 거쳐도 너무 안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총 국세 수입을 400조 5천억 원으로 잡았죠. 성장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작년도 총 세금 거친 것에다가 그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비례를 해서 잡은 금액이 400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7월까지 세수는 불과 217조 6천억 원. 세수 진도율은 54.3%입니다. 이걸 정확히 다른 해와 비교를 하자면 최근 5년간 7월 세수 진도율은 평균 64.8%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월 대비 43조 4천억 원이 덜 들어갔습니다. 43조 4천억이나 펑크가 난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3대 세금 모두 기록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러자 9월 18일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그들이 했던 세금 400조 5천억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거쳐 올해 세수는 341조 4조 원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새로 발표를 한 겁니다. 기재부는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원 등을 활용해서 이 세수 부족에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펑크난 돈에 메꿀 돈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불용, 그러니까 2023년 정부 지출로 잡혀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는 불용 예산으로 해서 쓰지 않겠다 하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단행을 한 감세 정책 때문에 세금이 덜 그친 것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자 감세로 세금이 적게 그치고 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대규모 감세가 집중된 세목이 바로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죠. 그건 야당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를 1% 낮춘 것인데, 이는 2023년 수익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감세는 내년 2024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올해 세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당연히 경기 침체가 꼽힙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2023년 실질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을 했죠. 그런데 경기 침체로 실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이 됩니다. 원래 전망치와 정확히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추가 국채 발행은 일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윤 대통령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참,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공부 무진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제학자였으니 말입니다. 자, 최근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 내려앉았다, 2% 미만으로 내려왔다. 이 뉴스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경제학에 GDP 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값이 그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이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해서 물가 상승 없이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의 경제가 발휘할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말합니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 GDP 갭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반대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으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건 경기 호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발표를 한 예측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 그리고 대부분 기관들이 이 1.4%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 같은 이 평가기관에서는 1%로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1.5% 정도로 높여 평가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1.4%입니다. 이는 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서 GDP 갭은 마이너스, 말하자면 경기 침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3년 한국의 GDP 갭을 마이너스 0.78%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올해 성장률은 1.4%보다도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내년도도 한국 GDP 갭이 마이너스 0.54%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1%대 중반 정도 성장밖에 할 수 없다, 이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가 대변수로 인해서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DP 갭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대체로 지출을 늘립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에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GDP 갭이 플러스로 경기 과열이 우려되면 오히려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부스트 업을 하고 과열이 되면
쿨링다운, 차갑게 시킨다는 이 경제 안정화 논리, 이건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트업을 시켜야 될 때 지금 쿨링을 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년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명목 성장률은 약 4.9%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 예산안 증가율 2.8%는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적으니 확연한 긴축 재정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성장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이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민간이 투자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건전한 경제다. 이 제대로 성장하는 경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장관은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빚내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의 회복의 중심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모두 시장 중심주의, 시장이 경제 주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노골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합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은 국면에서 긴축 재정으로 가면 경제가 더 가라앉고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걱정이죠.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재정 건전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세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라 국간을 튼튼하게 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썼습니다. IMF도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 이걸 칭찬을 했죠. 다만 가계부채는 염려된다.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은 정말 좋아지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금을 왕창 올려야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시장 경제는 위축됩니다. 경기 침체기에 시장에 활력을 주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가 본격화함에 따라 2024년 조세 부담률은 20.9%까지 낮아진다고 썼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담세율이라고 불렀죠. 한때 21%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왕창 올라갔습니다. 23%까지 올라갔죠. 조세 부담률, 세금 부담률. 그러다가 이제 20.9%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조세 부담률은 국민 총생산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인 25%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조세 부담률은 약 23%까지 늘어났지만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4대 보험이라는 준조세가 있습니다. 세고와 달리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은 모두 강제 징수를 합니다. 세고에는 건강보험을 제때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해서 집을 압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경매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도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이른바 준조세임금입니다. 세금과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4대 보험을 더하게 되면 우리 국민 부담률은 놀랍게도 무려 27%까지 치솟습니다. 문재인 때는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기사를 쓴 신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국제 발행과 선을 긋고 세금을 줄이며 스스로 재정 정책의 손발을 묶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스스로 재정 정책의 손발을 묶은 윤석열 정부, 이 표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반전을 이룰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